미국의 고용시장이 연착륙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꼽으셨더라고요. 네네. 조금 제목은 긍정적이네. 의미, 예.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조금 주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지를 좀 예.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네. 시청자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경기에 대해 상당히 좀 비관적인 입장이었었다가 네. 작년 연말 그다음에 올해 초 보면서 이제 조금 낙관적인 시각으로 좀 변했었던 거고,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물가가 상당히 많이 빨리 떨어진다. 생각보다는. 예, 저는 올해 상반기 물가가 그 미국의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6월 달에는 잘하면 2% 후반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 작년 6월이 9.1%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냥 기저효과에 평소의 물가 정도 나오면 기계적인 계산으로 하면 2% 후반 정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기계적인 계산, 네, 어떤 지표상의 인플레, 그렇죠. 이거는 피크 치고 내려오는 거는 맞는데 네네. 아파트 관리비를 보나 난방비를 보나 장을 보러 가나 네. 편의점에 들리나 밥 먹으러 식당을 가나 지하철 버스 요금도 오르고요. 이제 또 택시도 밤에 이제 못 타고 다니겠대. 이거 만만찮아요. 아, 국내 물가는 조금은 얘기가 국내는 달라요. 좀 다르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뭐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도 그렇고 뭐 미국 물가의 흐름을 쫓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미국 물가 기준은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는 좋게 보면서도 하반기를 좀 안 좋게 봤던 이유가 상반기에는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예. 연준이 아무리 긴축에 대해서 세게 얘기해도 시장은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거다. 그래서 뭐 지금 이미 시장에서도 반영돼 있는 게 금리 인상이 2월에 요번에 내일 모레 25bp 하고 3월까지 25bp 하면은 끝나고 올해 11월 가면 금리 인하 할 거야라는 게 지금 시장 컨센 아니겠습니까? 시장 컨센이자 실제 프라이싱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네. 근데 사실 연준은 그거 아니야. 글쎄. 아마 내일 모레도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연준은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물가 잡는데 아직도 열심히 노력을 다할 거고 지금도 연내 금리 인하할 계획이 없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겠죠. 사실은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악재가 될 거예요.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지금 장이 좀 안 좋은 이유도 그거에 대한 미리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자체는 꺾이지 않을 겁니다. 시장은. 왜? 물가가 빨리 떨어지니까 결국은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연준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긍정적일 건데, 제가 하반기를 다시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는 저는 좀 기저효과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그렇겠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 가면 물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연준이 정말로 금리를 안 내려줄 거고 어쩌면 하반기에 금리를 다시 또 올린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상반기에 시장이 인플레 빨리 꺾이고 통화긴축 사이클 끝났다라는 그런 기대감 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온 주가가 하반기에는 버틸 수 있겠냐. 다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상고하전데 하반기는 뭐 너무 일찍 얘기를 끝내봤자 뭐 네. 별로 와닿지 않으니까 일단 상반기 좋다 얘기했던 건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제가 원래 봤던 그 하반기의 부정적인 전망보다는 예. 조금은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하반기에 설령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이른바 작년에 봤던 저점을 깨기는 어렵지 않겠냐. 즉 이미 시장은 저점은 좀 통과한 것 같다. 예. 이제 그런 견해로 조금은 바뀌었고요. 그렇게 보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을 가만히 보니까 약간 이제 경제가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스무스하게 연착륙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그러면 뭐 상고하 저보다는 한 상고하 중 정도, 뭐 이 정도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자료도 우리 지금 공유가 되죠? 네, 우리, 그럼요. 예.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다운을 받아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첫 페이지가 미국 고용 시장을 보면 같이 한번 띄워주시죠. 파워포인트. 네. 고용 시장을 보면 연착륙 가능성이 보인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궁금하네. 네. 자, 그럼 어떻게 한번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 박 네. 박사님. 네. 첫 번째 슬라이드
요거요? 예, 저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요거는 제가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거예요. 그러네. 인베스트ment.com 거네. 예, 예. 아. 아유,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직접 자료 못 만듭니다. 지금 또 한 5학년 접어들었을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요. 부장님 아니라니까요. 저 어리다니까요. 아니 내가 2002년 여의도 가니까 벌써 네. 박청년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이 그 시장에 언제 아니 데뷔하셨죠? 내가 여의도 간 건 2002년이야. 예, 저는 2001년 9월부터 시장에 있었으니까 제가 선배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 정말요? 앞만 봐도 5학년 접어들었네. 아, 근데 이제 좀 오해하시는데 제가 좀 운 좋게 그 직장 생활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요? 예, 시장에 입문 좀 빨리 했고 저는 참고로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남들 오해하시는데 저는 어. 26개월 현역으로 다 갔다 왔습니다. 아 현역까지. 예,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4학년 때 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바로 취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입문이 빨랐고 또 제가 또 어. 빠른 연생이기도 하고 어허. 뭐 이래서 그렇고 5학년 되려면 멀었습니다. 음해하시면 안 우리 됩니다. 박사님은 40대 초반인 걸로 정리를 하고 다음 정리하고. 슬라이드를 바로 네. 이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네. 당황했어요. 예. 아.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그거예요. 미국 경제가 사실 작년 1분기, 2분기는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했고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온다고 모든 경제학자와 시장 참가자들이 한창 다 전망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근데 고용이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번 주에 이벤트 중에 뭐 FMC도 있고 뭐 ECB, BOE 회의 다 있는데 예.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이벤트가 요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1월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를 보신다. 예, 고용 지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전까지의 컨선은 뭐였냐면 지금 최근에 물가가 좀 빠르게 떨어지긴 했지만 뭐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뭐 렌트비 떨어졌고 이런 거 다 좋아요. 예. 근데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좀 높다. 예. 그러면 이렇게 높은 임금 상승률이 유지되는 한 과연 물가가 연준의 목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겠냐? 못 떨어진다. 예. 그럼 결국은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면 고용 자체가 상당히 악화되는 정말 경기가 박살나는 상황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이번 사이클은 안 끝난다. 그게 12월까지 시장에 굉장히 확산돼 있던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렇죠. 음. 저도 사실 그 우려를 했었기 때문에 네. 작년 하반기 시장 계속 안 좋게 봤거든요. 음흠.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고용을 박살낼 정도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서는 안 끝날 것 같다. 음흠. 제가 계속 작년에 얘기했던 게 뭐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 뭐 이런 예, 얘기했던 예. 게 빨리빨리 금리를 올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눈치보다 늦었고 과열된 경기를 시키려면 이제는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럼 결국은 이게 경기는 박살 날 수밖에 없고 예. 실업률 급등하면서 이제 뭐 경기에 쇼크가 거의 올 수도 있다. 그럼 뭐 주시장은 뭐 상당히 좀 어렵게 봐야 됐던 게 이제 작년 하반기였는데 최근에 좀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네. 예전에는 고용 시장이 좋은 게 그래서 임금을 높게 유지시키니까 물가가 안 잡혀서 흔히 말하는 연준의 오버킬, 과잉 긴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래요. 지금은 이게 반컵의 물처럼 고용이 좋으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가 와도 고용 시장이 탄탄해서 조금 스무스하게 흡수하고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소장님도 아시고 우리 최앵커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70%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결국 소비의 원천은 고용 시장이거든요. 그럼 고용 시장만 탄탄하면 결국은 흔히 말하는 쇼크나 경기 침체 오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경기가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제 라는 생각인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남는 그 숙제는 그래도 야 고용이 좋으면 계속 임금이 높게 유지될 텐데 그러면 결국 물가 보고 못 잡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얘기하면서 일단 제가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팩트를 예. 먼저 보여드리면 네. 예. 지금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빨간색 차트가 실업률입니다. 네. 지금 빨간색이. 3.5 정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이죠. 예.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미국의 그 CPI, CPI. 헤드라인 CPI 상승률입니다. 지금 9.1 갔다가 뭐 6.5 이 정도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시면 여기 얇게 영역으로 보이는 구간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경기 침체 기간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근데 이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그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전미경제연구소잖아요. NBER. MBR. 이 NBER이 경기 침체와 경기 그 확장 국면을 그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근거가 바로 실업률입니다. 그 보시면 대체로 실업률이 바닥에 있다가 올라가는 구간을 경기 침체로 봐요. 빨간색이 치솟는 구간. 그렇죠. 요때도 그렇고 지금 뭐 94년도 뭐 1900 뭐 한 50년, 53년, 4년. 예. 그다음에 뭐 최근으로 볼까요? 뭐 예를 들면 2008년, 9년도 보시면 그 실업률이 급등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2001년, 2년도 보시면 실업률이 급등하는 구간을 이제 경기 침체로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게 두려운 이유는 실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경기가 나빠져도 그냥 사람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버지가 월급 가져오시거든요. 그러면 자식들 먹고 살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별로 문제가 그냥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고 그렇습니다. 외식 뭐 일주일에 좀 한 번 할 줄이고. 거 뭐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는 정도지 이게 막 정말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경기가 침체되면 가장 두려운 게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네.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 항상 이렇게 실업률이 급등하는 구간을 경기 침체로 보고 이거와 정확하게 반대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그 기간 동안 물가가 떨어져요. 당연히. 네. 왜냐하면 수요가 위축되니까. 예. 아버지가 월급을 못 갖다 주는데 뭔 돈으로 물건을 사 그러니까. 먹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요 과거의 데이터만 봤었을 때는 결국은 물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실업률이 급등해야 된다. 즉 경기가 박살나야 된다. 그래서 뭐 레리 서머스 내지는 뭐 블랑샤르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계속 이제 연준에 이렇게 막 훈수를 줬잖아요. 네. 야, 니네들 절대 두 마리 토끼 못 잡아. 실업률 급등 없이는 물가 못 잡아. 라는 게 이제 그동안의 스탠스였고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많이 좀 동의를 했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이 자 보세요.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작년 6월 9.1에서 6.5까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예. 지금은 실업률이 3.5에서 변화가 없어요. 음. 과거에 한 번도 실업률이 경기 침체가 오기 이전에 먼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 거꾸로 얘기하면 실업률이 급등하기 이전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미 지금 물가가 실업률은 그대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연출돼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혹시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아도 즉 경기가 급격한 침체를 겪지 않아도 물가가 조금 내려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죠. 실제 그럴지는 가야 알겠지만 가봐야 아는데. 그래서 일단은 현재 팩트는 그렇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연착륙 할 수 있을까? 그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이 바로 아까 우리 최 앵커께서 처음 얘기했던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겁니다. 네. 베버리지 곡선은 뭐 이렇게 너무 뭐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사실 저도 몰라서 이제 공부했거든요. 요번에 하면서. 저조차도 베버리지 곡선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 모르셔도 네. 뭐 괜찮고요. 우리 최 앵커님 모르셔도 네, 괜찮습니다. 너무 저도 몰랐으니까. 자괴감 갖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 예. 우리 옛날에 그 쌍팔년도 배울 때는 그냥 필립스 곡선 정도까지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가 책이 사실 없었어 저런 거. 필립스 곡선이랑 베버리지 곡선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그래요? 필립스 곡선은 되게 유명해졌고 유명해졌고. 그냥 뭐 그랬었다가 요즘에 얘가 지금 좀 부각되고 있는 그래 이론이에요. 필립스도 사람 이름이고 베버리지도 사람 이름. 베버리지는 사람 이름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좀 그 어원을 찾아보긴 했는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그냥 아까 얘기해서 빼버리지 그래서 온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자, 근데 일단 베버리지가 뭘 얘기하는지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고용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건데 고용시장에서의 수요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그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결국은 구인 건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인율이라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구인율이 높다는 얘기는 기업에서 사람들을 많이 뽑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구인율이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기업에서 일자리가 비어 있는 그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빈 일자리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job vacancy rate라고 불러요. 일자리가 비어 있는 비율. 그거에 이제 고용률, 예. 구인율이 되겠고요. 그게 예. 이제 베버리지 곡선상에서 이제 왼쪽에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 그러니까 X축으로 보게 되면 실업률이 고용의 공급을 대변해주죠. 실업률이 높다는 얘기는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네. 실업률이 낮다는 얘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 빈 일자리율, 즉 구인율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약간 그 필립스 곡선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비슷합니다. 예. 컨셉도 비슷한 걸로 갖고 갔네. 예. 필립스 곡선 대신 구인율 대신에 이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상관관계. 그래서 구인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겠죠. 구인율이 낮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음흠. 그런 이런 이제 반비례 관계를 네, 보여서 네. 이 곡선도 보시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우하약인데 약간은 직선이 아닌 볼록한 형태. 볼록하게. 자, 근데 이 베버리지 곡선은 두 가지의 움직임이 있어요. 하나는 이 베버리지 곡선 내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인율이 올라가면 실업률 떨어지고 구인율이 내려가면 실업률 올라가고 이렇게 네. 그 선 내에서 움직이는 게 있고 하나는 그 선 자체가 좌측 우측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일한 실업률 하에서도 구인율 자체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뭐 수요 공급 곡선도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베버리지 곡선 자체가 기존보다 아래쪽, 즉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실업률은 똑같은데 구인율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원래는 구인율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올라야잖아요. 근데 구인율이 떨어져도 실업률이 안 오릅니다. 그러면 저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간 거네요. 그렇지,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죠. 거. 네. 네. 자,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너무 오케이. 얘기하면 좀 지루해지니까 네. 이제 오른쪽을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른쪽을 예, 오른쪽 차트가 이제 지금 경기 논쟁거리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레리 서머스라던가 블랑샤르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베버리지 곡선상에서 우측으로 이동할 거야.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실업률이 늘 것이다. 그렇죠. 네. 곡선은 곡선 가만히 내에서. 있는데 곡선 내에서 곡선 내에서.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긴축을 세게 하고 있고 올해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당연히 채용을 줄일 거고 그러면 구인율이 떨어질 거고 그럼 당연히 실업률이 늘어날 거야. 아하. 그러니까 결국 경기가 경착륙으로 갈 수밖에 없어 라는 거를 주장하는 게 네. 바로 이 곡선 내에서 이동입니다. 예. 여기 보면 얼롱 더 커브라고 하는 그게 경착륙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이고요. 예. 반대로 이제 연착륙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니야. 음. 현재의 구인율, 예. 빈 일자리율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얘가 살짝 떨어져도 실업률은 크게 안 오를 거야. 즉 곡선 자체가 아래로 내려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연준 내에서 경기를 조금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에요. 요 두 개의 주장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다라고 일단 현상을 보시면 되겠고 예.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 최 앵커님 네. 1번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2번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1번이요. 1번? 예습을 하셨어. 내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네. 실제로 최근에 구인율과 이 실업률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예. 실업률은 여전히 3.5%로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요거는 제가 직접 요거 그린 겁니다. 그 저기 가가지고 제가 직접 작업을 한 거예요. 아따 생생내. 아니 아까 뭐라 하셔가지고 네. 저도 열심히 요즘 연구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요 빨간색은 역시 여전히 실업률이에요. 네. 근데 요 파란색이 아까는 인플레이션을 보여드렸는데 아까 봤던 거는 필립스 커브고 얘가 지금 베버리지 커브의 그 두 요인입니다. 근데 보시면 그 이 구인율 자체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구인율은 내려오는데 이미 파란색. 내려왔어요. 예, 그러네요. 내려오고 있죠. 즉 기업들이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수요가 조금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빅테크 기업들은 사람 자르고 있잖아요. 감원하고 있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기간 동안 지금 실업률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에요. 나 사실 저게 궁금했는데 저거 그렇지. 풀으셨어요? 이거 풀었죠. 이걸. 풀으셨어요? 이걸 왜 그런지? 풀었지. 그걸 이제 이걸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오. 네, 그걸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대단스. 지금 댓글 분위기가 어떤지 너무 지루하다는 얘기 나오지 않나요? 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집중해서 듣느라고요. 아니 제가 이게 사회를 보다 보니까 안 좋은 게 자꾸 댓글을 확인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패널이니까 내용에 좀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팩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착륙을 얘기하는 베버리지 커브 상에서 이렇게 구인율 낮아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구인율은 떨어지는데 실업률은 그 그대로 자리를 있어. 유지하는 이런 낙관론에 가까운 움직임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뭐 한 3,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예. 시간감이 변할 수도 있지만 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제 요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구조적으로 미국 노동시장이 노동의 수요보다 노동의 공급이 부족하다. 노동 수요도 세지만 노동 공급은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경기가 웬만큼 둔화가 돼도 사람들이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할 정도로 고용시장이 악화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러면 왜 구조적으로 지금 고용시장이 쇼티지냐, 즉 공급이 부족하냐? 그게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그 대퇴직, 대퇴사라고 얘기하죠. 뭐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인가 그거. 그렇죠.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이제 약간 시니어 계층에서 네. 한 3, 4년 정도 내가 아직 일할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네. 야 이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일자리 괜히 갔다가 나 이거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 그거 뭐 얼마 벌겠다고 그냥 나 차라리 그냥 은퇴할래. 일찍 은퇴를 하신 시니어 계층들이 많아요. 그게 코로나 영향으로 봅니까? 코로나 영향도 있고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그 어떤 인구 구조상에서도 있는데 조금 땡겨졌다는 거죠. 원래 은퇴를 하시려고 그 연령층이 다가오고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몇 년 땡겨진 부분이 있는 거죠. 야, 참 격세지감을 느껴요. 회사에서 나가라 해도 네, 어떻게 하든 버틸라고 네네. 전화기 한 대만 달랑 주고 PC도 안 주는 그런 와중에도 모여가지고 나는 문어다 이러면서 빨판 딱 대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내가 먼저 나가겠다. 그게 이제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사실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 얘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사직, 대퇴사하면서 고용 시장에서 상당 부분 그 인원들이 빠져나간 부분이 첫 번째 원인. 기본적으로 공급이 줄었고. 줄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민자 문제. 아, 코로나 때문에 이민자가 많이 못 들어왔죠. 네. 원래 트럼프 연간에 이제 불법 이민자 막 다 쫓아내고 막 뭐 그 장벽 세우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국 분들도 심지어 미국 비자 받기 어려울 정도로 막 다 나오고 이랬잖아요. 뭐 우리는 이제 뭐 그런 이민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나갔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바이든 정부 때는 좀 유화적이니까 들어오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창궐 하면서 이분들이 못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예전보다는 훨씬 입국이 까다로워졌죠. 특히 불법 체류자는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다 추적을 하는데 이게 그렇겠네. 가능하지 않죠. 네네. 그러면서 뭐 미국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조선업종에서 뭐 용접공들 우리나라 인구상에서는 용접하시려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아주 그 숙련공들은 뭐 돈 많이 더 주는 평택 공장 가 있다고 뭐 이러대요. 예. 태국에서 오셔야 되는데 뭐 이분도 지금 비자 받기 쉽지 않고 그리고 우리 보면은 식당에 가면 예전보다는 동남아에서 온 그 좀 일하시는 분들 잘 안 맞아요. 보여요. 네, 많이 줄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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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식당이나 자영업 하신 분들이 사람 뽑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특히 지역 쪽에 공장 같은 데는 아주 난리죠, 난리. 일손이 예. 없어서.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미국은 이제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이제 이민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블루칼라 계열의 일자리들 채워졌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일손이 부족한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박사님, 네. 저도 요새 채팅창이 다 돌아가지고 네. 이것도 좀 고민인데 좀 안 보이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네. 중간 중간에 네. 그거 하면서 합시다. 네. 우리 저기 마녀주님이 네. 이제 일찍 다들 은퇴를 한다니까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이러시는데. 아,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미국은 이른바 그 퇴직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건 약간 제 개인적인 홍보이기도 한데 제가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금퇴연구소라는 건데 음. 저는 퇴직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자라는 컨셉으로 저는 이제 퇴직연금 투자를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401K라는 퇴직연금 그렇죠.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401K라는 퇴직연금만으로도 퇴직연금 100만 장자가 많아요. 아 그래요? 연금으로만. 100만 장자면 네.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면 12억, 13억. 그러니까 이분들은 퇴직하는 시점에서도 그냥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30년, 40년 근속을 하시고 퇴직연금에만 돈을 맡겨도 이분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쓸 돈이 나옵니다. 아 우리하고 다르구나. 다릅니다. 우리는 뭐 내가 받아 먹을 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죠. 요즘에 뭐 연금 개혁 상당히 좀 큰 이슈거리인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연금 개혁이 좀 중요하고 퇴직연금 시장을 넓혀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뭐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유도 그렇고요. 미국하고 호주가 연금 제도가 제일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미국은 그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지만 우리는 없다. 그게 조금 큰 차이입니다. 오케이. 그 미국에서 구조적으로 고용의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세 가지인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대사직, 대퇴직이 발생하면서 그 고용자가 쭉 빠져나갔다는 거. 두 번째는 이민자가 줄었다는 거고. 세 번째가 상당히 재밌는 게 요거는 이제 제가 찾아낸 게 아니라 그 최근에 아까 제가 미국 경제의 그 사이클 확장기와 수축기를 결정해주는 기관이 전미경제연구소라고 예, 있잖아요. 그 MBER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들이 올라오는데 네. 참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워싱턴 대학교의 신용석 한국 교수님이 계십니다. 경제학과 교수님. 요 분이 최근 지난 8일에 워킹 페이퍼를 하나 기재를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하려면 제가 지금 요즘 임플란트 치료 중이라 제가 발음이 좀 새는데 가만히서 이해를 들을게요. 해주십시오. 네. 가만히서 들을게요. Where are the workers? 노동자는 어디 있나요? Where are the workers? From great resignation to quiet quitting. Quiet quitting. 예. 요즘에 조용한 퇴직? 조용한 퇴직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조용한 퇴직은 또 뭐예요? 우리 소장님 그 정도는 아셔야죠. 아니, 솔직히 다 처음 들어요. 그래요? 조용한 퇴직은 뭐냐면 회사를 다녀요. 예. 다니지만 내 마음속으로만 퇴직을 한 거고 회사에 적을 두고 있어. 그래서 나 월급 받은 정도만 일합니다. 아하. 열심히 일 안 해요. 네네. 초과 근무 안 합니다. 야근 없어요. 흔히 말하는 워라벨과 조금 비슷한 변형된 형태. 그렇지만 회사에 티를 내진 않습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quiet, 조용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만 일을 그만뒀다. 그렇구나. 하지만 나는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일은 내가 월급 받은 만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신용석 교수님께서 쓴 내용이 뭐냐면 노동자가 어디 있나요? 그 이유가 from great resignation, 대사직부터 quiet quitting까지.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대사직, 두 번째 이민자, 세 번째가 바로 이 quiet quitting과 연관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적은 인원으로 가지고도 일을 많이 시켰어요. 뭐 1년에 이분 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명의 노동자가 1년에 뭐 2,000시간인가 2만 시간인가 그 숫자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 예를 들면 그냥 숫자에 대해서는 너무 의미 갖지 마시고 예를 들면 한 3,000시간 일했다고 쳐봐요. 그래요? 한 명의 노동자가. 근데 지금은 3,000시간을 한 명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하. 야근 같은 거 택도 없는 소리네. 택도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그 미국에서 유행하는 게 하이브리드 근무? 하이브리드? 근데 예. 재택이랑 병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면 4일은 나오고 금요일은 나 집에서 일할래. 뭐 이런. 이러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좋은 인재를 뽑아오려면 임금을 높여주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임금을 높여줘도 복지가 안 해요. 좋아야죠. 복지가 좋아야 네. 돼. 나 한 달에 돈 1,000만 원 안 받아도 돼. 어. 나 500만 원만 받아도 되니까 어. 나 그냥 주 3일 일하게 해주세요. 하하. 그런 직장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계층에 특히 나타나냐면 고소득 계층, 예. 젊은 고소득 계층에서 옛날에는 뭐 연봉 2억 3억 받았는데 나 1억 5천만 받아도 되니까 나 이제 일 좀 적게 할래요. 이런 식으로 사회의 어떤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수들한테 팀장이고 부장이고 임원이라고 뭐 네. 한 소리 했다가는 네. 그건 이제 뭐 콰이어트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냥 뭐 사직서 던지겠죠. 얼굴에. 잘해줘야겠다. 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이브리드 형태의 근무 형태를 제한하는 다른 대안 회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갈 데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네. 물론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야? 내가 일하는 곳은 그런 게 아닌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시장 그 고용 시장의 분위기를 얘기하니까 업종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분 연구에 따르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 100명 가지고 일할 그 작업량이 있다면 지금은 120명, 150명 그 정도는 있어야겠구나. 네. 그러네요. 왜냐면 인 한 명당 일하는 뭐라고 할까요? 일하는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고용에 대한 수요가 많고
대신 공급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감안해 보면 일단 이제 요분 이 신용석 교수님이 결론 내린 부분은 이제 저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그냥 요분의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임금 상승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왜 사람들이 연봉 인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복지를 원하기 때문에 나 일 적게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 상승률 떨어지지만 실업률은 상당 기간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다. 네. 요게 이제 요분이 그 요 워킹 페이퍼에서 내린 결론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아 그러면 어쩌면 이게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도 있겠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용이 박살 나야 경기가 침체되는 거고 그래야 물가가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미 구인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실업률이 오르지 않는 비밀이 어쩌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사직 이민자 없는 부분 그다음에 요 콰이어트 퀴팅 흔히 말하는 워라밸에서 기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전례 없는 상황이라는 전례가 없는 말씀이세요? 상황이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더 조금 깊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구인율의 레벨 자체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구인율이 한때 거의 그 7.5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7.5라는 게 얼마 정도 높은 수준이냐면 이 구인율이 이제 잡 오프닝이라는 형태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얘가 99년도에 처음 데이터를 발표를 했나 봐요. 근데 보시면 그 당시에 처음 발표될 때가 거의 한 3, 4%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낮았었을 때가 2008년도, 2009년도 금융위기 갔었을 때가 2%를 깨고 내려갔어요. 구인율이라는 거는 구인자 수를 총 고용자 수로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인자 수를 뭐로 나누요? 총 고용자 수. 그럼 전체 일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구인율이 2%라는 얘기는 전체 현재 지금 총 고용자가 100명이에요. 근데 기업은 2명을 추가로 뽑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인율입니다. 아, 그게 구인율이다. 예. 직원들이 100명이 있는데 2명 더 뽑겠다. 상당히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수요가 약한 거죠. 그렇죠? 그게 언제였냐면 금융위기 직후. 2008년, 2009년 리만 터졌을 때 이 구인율이 2%를 깨고 내려갑니다. 저 파란색 제일 낮을 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의 사람 뽑을 니즈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 예. 근데 그랬던 것들이 그 이후에 이제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한참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 얘가 또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당연히 코로나 때는 기업이 사람 안 뽑으려고 했을 테니까. 근데 그랬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지금 급등을 해서 얘가 한때 지금 7.5를 간 거예요. 어허. 100명이 지금 고용자가 이미 있는데 7명을 더 뽑아야 된다고 지금. 그랬다가 지금 최근에 떨어진 게 아마 6.5, 6.7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구인율 레벨 자체가 높아요. 예. 과거에 경기 침체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의 구인율은 거의 한 3% 초반밖에 안 돼요. 지금 6.7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거보다도 2배 높고 그 당시 구인율이 3.7%에 불과했었을 때 실업률은 거의 4% 미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치면 그냥 구인율이 지금 6.7, 6.5인데 경기가 나빠져서 기업들이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수요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래서 구인율이 6.5가 5.5, 4.5, 3.5가 돼도 현재 실업률은 그냥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여전히 고용시장에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수요가 워낙 셌으니까. 버퍼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업률을 급등시키지 않을 정도의 버퍼를 여전히 갖고 있다. 오케이. 중간에 살짝 저 같은 경우는 살짝 고리가 조금 비는 데가 있는데 오케이. 아, 그거를- 인정. 그럼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한번 질문을 좀 주세요. 네. 그래서 보면은 역시 그래서 이 실업률과 구인율의 관계는 역의 관계를 보이잖아요. 마치 호숫가에 비친 모습처럼 그죠? 그러네. 예. 실업률 올라가면 구인율 떨어지고 그래서 아까 베버리지 곡선의 역의 모습이 예.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그게 깨진 게 바로 최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최근 몇 달 동안은 구인율이 좀 떨어졌어요. 이미 7.5가 6.4, 6.7까지 떨어졌어요. 이미. 그러면 실업률이 적어도 한 4% 이상은 올라와야 되거든요. 안 올라온다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번 볼만 하겠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고용지표다. 실업률이다. 예. 그 와중에. 저는 뭐 FOMC는 그냥 그냥 뻔한 얘기 할 거다. 저는 별로 중요하게 안 봅니다. 그러면 왜? 실업률이 어느 뻔한 얘기할 정도로 거니까. 나와야 저희가 좀 안정할 수 있는 걸까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 걸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실업률하고 임금 상승 같이 봐야 돼요. 그 1월 달에 사실 랠리의 시발점 내지는 랠리의 그 가속화를 시켰던 게 저는 12월 고용 지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12월 고용 지표 어떻게 나왔냐면 음. 실업률이 원래 3.6인가 3.7이었다가 11월에 3.5로 낮아졌어요. 그래요? 근데 임금 상승률도 같이 낮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12월 고용 지표가 1월 달에 발표되고 나왔던 얘기가 골디락스 아니야? 갑자기 막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다가 골디락스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골디락스라는 표현이 좀 과하다고 봅니다. 근데 모양 자체는 원래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임금 상승률도 떨어지는 모습이 당연한 어떤 모습인데 실업률도 낮아졌는데 임금 상승도 떨어졌어? 그러면 어쩌면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이 임금 상승률이 떨어질 수 있겠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가가 잡힐 수 있겠네? 그러면 경계가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갈 수 있겠네? 이제 요 시나리오를 12월 고용지표 발표됐던 1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사실 저는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 모습이 이번 주 금요일에도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번 주는 조정 보이는 거는 어쩌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이번 주는. 이번 주는 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많이 그동안. 올랐고 네. FOMC가 매파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약간 쪼리니까. 예. 제가 연준이라도 당연히 세게 얘기할 겁니다. 물가 아직 그러면 최면이 말이 아니야. 연준 입장에서.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것도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근데 만약에 고용 지표가 12월 지표처럼 실업률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상승률만 내려와 주면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버리지 곡선상에서 이 곡선 내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의 이동. 즉 경기가 둔화돼서 이 기업에서 고용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좀 줄긴 하지만 여전히 그 수요가 강하고 그에 비해서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업률은 올라가지 않은. 그래서 결국은 이 흔히 말하는 미국의 민간의 소비 자체가 그렇게 위축되지 않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번 주 금요일에 확인된다면 저는 계속 시장은 간다. 오케이. 지금까지 그러면 논리를 잠시 중간 정리하자면은 네. 우리 박 박사는 그러해서 고용 시장이 망가지거나 실업률이 급등하는 상황 없이도 네. 인플레가 조금 잡히는 골디락스 국면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에 이번 금요일 날 뜬금없이 뭐 실업률이 3.5에서 3.8이나 3.9 해갖고 4쪽으로 막 가까이 확 올라가 버리고 네네.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지난달보다 뭐 다음은 0.1%포인트라도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좀 네. 시장은 또 약간 네. 움찔하겠네. 그럼 이제 저한테 돌을 던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로 볼게요. 조금 불안하다. 지금 미국 집 큰일 선물 막 났네. 빠지는데.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요번 주는 말씀드렸잖아요. 요번 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오케이. 요번 주는 그냥 빠지는 게 너무 당연해요. 당연하다. 제가 우리 최 앵커님이 촉이 좋으신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뭐 우리 소장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국의 고용 지표를 제일 중요하게 보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경제의 70%가 소비고 소비의 원천이 고용 시장이니까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용 지표를 주거나 보는데 고용 지표는 매달 초 첫 번째 금요일에 나오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또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알 수 없겠나 싶어서 뭐 ADP도 보고 뭐 별걸 보는데 다행인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실업수당 청구 실적으로 보여주잖아. 또. 그러지. 네, 그거 보면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은정 씨가 촉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내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이 자리에 딱 지쳐서 온 거 아니라니까. 그럼요. 지금 증권 시장 이거 뭐야 그 앵커 내지는 진행을 몇 년째 하신 거예요? 아니 저요? 어. 헬스로는 저 좀 오래됐는데 주식 투자를 잘 못해서 제가 명함이 되니까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오래 되셨으면 5학년? 저요? 아니 왜 자꾸 5학년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세요, 소장님. 그래. 소장님 6학년 되신 건 아니죠? 저 환갑이요 원래. 그런가요? 소장님 앞자리 바뀌셔가지고 자꾸 우리를 그러니까 같이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가자고. 예. 우리 소장님은 이렇게 마음만은 늘 항상 30대이기 때문에 예. 우리 소장님 염색만 하시면 4자로도 보이실 텐데. 염색만 하면. 네. 일부러 뭐 흰머리 제가 소장님 처음 뵌 게 한 20년 전인데
일부러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다니시더라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려고. 원래 필명이 조폭이었어요. 네, 맞죠? 오늘 맞죠? 처음 들었어요. 맞았어요. 아. 우리 이진우 소장님 필명이 조폭입니다. 예. 뭐 조디만 달싹거리면 폭탄 떨어진다고. 네. 그 실업수당 청구. 예, 저것도 한번 보시죠. 줄어드네. 예, 보시면 네. 지금 제가 두 개를 일부러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좀 길게 본 거고요. 그 코로나 때 급등했다가 이제 쭉 빠졌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걸 보시면 최근 2년간인데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번 주 발표된 그 하물며 이번 주 발표된 실업수당도 20만 건 아래예요. 예, 17만 건, 18만 건 이렇습니다. 특히 끝부분이 아주 인상적이네. 그쵸. 후두둑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위기가 오고 뭐 자산 시장도 사실은 미국도 부동산 시장 꺾이고 있고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자산 시장에 상당한 조정을 겪었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이 실업수당이 안 올라요.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 최저를 갱신할 판이에요. 요 정도 상황인데 갑자기 실업률이 뭐 아까 말씀하셨죠, 뭐 3.8, 3.9 이상 급등한다. 저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지 데이터가. 둘 중에 하나는 예. 그렇지. 실업수당 실적이 잘못됐거나 그러네요. 아니면 실업률이 잘못 나왔거나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요새는 미국 지표나 중국 지표나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한 번씩 확 상향 뭐 한두 달 전거 막 조정하는 거 보면은 네네. 얘들 데이터를 이래도 돼 싶을 정도로 뭐 그래도 믿어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역시 그러니까 추세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업률은 전 낮게 나올 것 같은데 핵심은 임금 상승률이에요.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계속 보일 거냐 아니면 다시 올라갈 거냐인데 제가 임금 상승률도 사실 할 말이 많은 게 그 1월에 발표됐던 12월 고용지표에서 임금 상승률은 떨어졌는데 이거 진짜 미국 노동부 통계청 이거 혼내줘야 됩니다. 이것들이 열받는 게 미국 노동부를. 네, 미국 이건 우리나라 아니니까 제가 욕할 수 있잖아요. 음. 원래 12월에 발표됐을 때 예. 12월에 발표된 11월에 임금 상승률이 다시 올라갔어요. 5.1%대로. 예. 그 당시에. 예.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 원인의 하나가 됐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1월에 12월 지표를 다시 까보니까 11월 임금 상승률이 올라간 게 아니라 떨어진 걸로 수정이 돼버렸어요. 제가 좀 전에 했던 말이 그거라. 예. 도대체 야들 데이터를 갖고 무슨 장난을 치나 싶을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투자자를 기만하는 기만하는 거지. 행위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임금 상승률이 피크였던 게 작년에 한 5.3가 5점 몇이었고 지난번에 4.6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지금 여기 그래프는 예쁘게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전년비로. 예, 전년 동기비로. 네. 근데 원래 11월 지표가 발표됐던 12월에는 얘가 다시 5.1로 올라갔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1월 지표에서는 그거 없애고 그때도 살짝 떨어진 걸로 리바이전 돼서 11월 임금 상승도 떨어지고 12월은 더 떨어진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 장이 좋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것들이 도대체 일을 똑바로 하냐 마냐. 왜냐하면 그거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 매크로를 보는 사람들은 그때 12월에 발표됐던 11월 고용지표 보고는 야 이거 망했다. 이게 진짜 이거 물가 잡힐 수가 없다. 이거 결국 연준의 긴축이 결국 이제 시차를 두고 네. 실물 경기에 아작을 내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지.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정말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점도표 그때 이제 5.1로 찍었잖아요. 이거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은 더 믿었겠죠. 예. 그러니까 12월이 와르르 망가졌는데 1월달 지표 까보니까 미안하다는 얘기, I'm sorry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쑥 바꿔놨어 이놈들이.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 형태로. 열받잖아요. 그 가들도 I'm sorry 안 하는데 우리 전망하는 사람들 좀 틀렸다고 꼭 네. 사과를 하는데 그것도 좀 그래. 그쵸. 뭐 그렇게까지 아니 뭐 그러면 잘 전망한 거에 대해서 뭐 떡을 하나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쿠폰 음료수 뭐 수거 쿠폰도 보여주신 것도 그러니까. 아닌데 예, 여러분 너무 그렇게 박하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방송 진행하고 이러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욱해서 댓글창에 뭐 이렇게 조금 뭐 생각과 다른 얘기 해주시는 건 좋은데 인신공격성 이런 멘트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 것도 많고 인사이트도 많은 사람이 앉아갖고 연합인포맥스가 왜 저런 사람을 진행자로 앉혔는데 그래갖고 서로 토론하면서 하다 보면은 또 보면은 진행자가 게스트 불러놓고 지 말만 한다고 흐름 끊는다고 또 생난리야. 잠깐만 이제 이러면 또 너무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연합인포맥스의 찐
찐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죠. 예. 소문 듣고 왔다가 이거 그렇죠. 가끔 물을 흐리려고 하는 불순한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께 일침을 가한 거고요. 그러죠. 이 시점에서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역시 계속 대박. 봐주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업률은 제 생각에는 거의 낮은 수준, 잘해야 3.5, 3.6 큰 사였을 것 같은데 임금 상승률이 요 흐름대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이게 어쩌면 연착륙 가능할 수 있겠다. 고용시장 박살 안 나고도 자연스럽게 임금 떨어지면서 물가 낮아질 수 있겠다. 그러면 뭐 이번 주는 뭐 어쩔 수 없이 조정인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 1월 달에 뜨거웠던 장세가 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상반기는 시장을 좀 강하게 저는 보고 있다. 요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어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제가 이제 올 초 들어서 주식을 조금 불타기를 했었거든요. 불타기. 예, 불타기. 오르는 종목을 조금 더 사는 불타기. 불타기를 좀 했었는데 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내가 또 잘못 판단했구나. 이제 시장이 또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럴 걱정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사님? 뭐 일단 저도 뭐 그러니까 제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뭐 신이 아니니까. 근데 네네. 여기 나와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고요 하면은 뭐 피차 도움이 안 되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거 전달해야 이제 여러분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운용을 하는 사람이니까 운용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그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1월 달에 지금 지난주까지 시장 강하겠다가 오늘 어제 이틀 빠지니까 벌써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논거가 없으면 저도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올해 시장을 그래도 조금 꽉 멘탈 부여잡고 가려고 하는 게 매크로를 봤을 때 경착륙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상반기는 물가는 아직도 떨어질 게 많이 남았고 제 전망으로는 이게 제가 전망하는 물가의 경로거든요. 요거까지는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예측하는 물가의 예측 모델로 보면 올해 CPI가 6월 달에 한 2% 살짝 깨는 것까지 저는 예상을 해요. 뭐라고요? 6월에 6월에 YOY로 전년비로 2%로 2%를 깰 수 있다. 깰 수 있다. 예, 깰 수 있다. 얘가 이제 숫자 노름으로만. 숫자 노름으로만. 예. 설령 2%를 안 깨도 거의 2%에 근접하는 물가의 빠른 하락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연준에 대한 긴축의 우려는 시장은 크게 안 가져갈 거다. 그런 상태에서 고용시장이 계속 호조를 보여주면 결국 경착륙에 대한 우려만 줄어도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은 남아있는 거 아니냐. 오케이. 특히나 작년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 주가가 망가지기 시작했던 게 작년 한 6월 말 7월 초 정도였을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 연준의 긴축이 좀 세지면서 이게 경기에 경착륙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좀 망가졌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수준은 좀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레벨이 한 2,600, 2,70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상승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아까도 했던 것처럼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떨어지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기저효과에 의해서 올라갈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여전히 좀 조심스럽다. 근데 이거는 뭐 상반기 말에 가서 하반기 걱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요 얘기는 잘 안 하고 예. 상반기 특히 그 중에서도 1분기는 시장은 저는 일단 저는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야, 양희신님. 글쎄요, 저 전망이 맞다면 미국채 2년물은 지금 4%대를 깼을 텐데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요새 이렇게 보면 우리 진짜 시청자분들 진짜 거시 공부 많이 하시고 그리고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좋아요, 우리 박 박사님. 그럼 이 말씀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대한민국에 박종현은 이런 뷰를 제시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월가에도 박종현급이 있잖아. 아유 훨씬 많으시죠. 예. 저는 뭐 말씀하시죠. 예. 자,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이 네. 어쨌거나 여는 작년부터 이제 쪽쪽이 소리 듣고 어쨌거나 베어 진영의 이거 아니에요. 네네. 금년 들어서도 계속
한 20%더 빠질 거야 이러다가 지금 1월 달에는 훅 올라왔는데 또 어제도 블룸버그 같은 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거 그냥 계절적인 시즈널 이펙트니까 계절적인 1월 효과고 그다음에 쇼 커버링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 반영한 1월 랠리인데 이 표현이 참 그거한 거예요. 시장이 지금 뭘 잊고 있나 하면은 이 카디널 룰이니까 이걸 뭐라 해야 되나 기본적인 룰이라 해야 되나 아주 결정적인 룰 Don't fight the Fed를 갖다 잊고 있다 이거야. 연준과 싸우지 마라. 연준과 싸우지 말하는 것 같다. 시장은 지금 잠시 잊고 있다 하는 거고. 네. 네. 좋아요.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은 그렇다 쳐. 네. 이거는 기본적인 성향이 좀 이렇게 베어리시하는 쪽이니까. 네. 네. 오죽하면 유동훈 본부장이 그럽디다. 옛날에 같이 그 일 좀 했을 때 같이. 네. 이 친구 원래 그래요. 여러분. 아. 근데 JP 모건의 콜라노비치 네. 2020년, 2021년에 코로나 닥쳐가지고 막 장 부러지고 할 때 쫄지 말고 살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월가에서 전략가 중에 이제 스타가 됐죠. 네. 캐시우드와 더불어서 캐시우드는 운용 쪽에서. 근데 이제 작년에도 계속 불리시한 뷰를 외치다가 작년에 굉장히 나름대로 시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초에도 좀 괜찮게 하다가 최근 들어서 뷰를 바꿨어요. JP 모건이. 네. 이 친구 말은 그거예요. 이 경기 침체가 올 리스크는 사라진 게 아니고 연기된 거래. 응? 그런 얘기고. 네. 그리고 진짜 랠리가 오려면은 연준의 피벗 없이는 진정한 어떤 증시 랠리는 올 수 없다. 자, 이제 월가의 박종현급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한번 이 두 사람의 멘트에 코멘트에 뷰에 대해서 한번 좀. 마지막 이제 설명드릴 것 같은데 네. 월가의 박종현급 아니고 월가의 우리 이진우 소장님급 네. 정도로 바로 잡도록 하겠고요. 네. 아 눈치가 자. 저렇게 빨라. 아까 제가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연준은 사실은 작년 3월 달 이후로는 이제 말을 바꾼 게 없어요. 재작년 8월에 물가 일시적이었다고 잘못 판단해서 욕 엄청 얻어먹고 작년 3월에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물가 잡을 거다. 물가 1%를 위해서 노력할 거다라고 계속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달라진 게 없어요. 자, 근데 시장은 어떨 때는 연준을 막 믿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연준과 막 싸워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몇 번 싸웠다가 결국은 다시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면 올해 1월도 결국은 지금 소장님이 언급하시는 것처럼 연준은 지금 금리나 택도 없다고 하는데 니네 왜 저렇게 자꾸 시장이 강해져? 글쎄. 이거잖아요. 예. 뭐가 달라지냐면 물가의 흐름이 달라진 거죠. 제가 상반기 시장을 강하게 본다는 얘기는 저는 추세적인 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추세 랠리. 제가 상고하저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뭐냐면 하반기에 반등이 이어갈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떤 뭐 되돌림 정도의 성격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고금리에 따른 그 대가,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에 따른 프라이싱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시장을 좋게 보지 않는 이유가 하저까지 봤던 이유가 이런 건데 다만 이제 지금 생각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겠다 해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왜 지금은 연준과 싸우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냐면 짜고 치는 고습이라는 건 뭐냐면 연준의 목표가 금리를 올리는 건가요? 아니. 아니죠. 연준의 목표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건가요? 물가를 잡는 거죠. 그렇죠. 물가를 잡는 거죠. 그죠? 연준은 물가만 잡으면 돼요. 음. 물가만 잡으면 주가가 오르든 금리가 떨어지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연준이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라는 거예요. 연준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물가 잡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잡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긴축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럼 그 얘기 뭐냐면 물가만 잡으면 긴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물가만 잡히면 시장이 설령 강해져도 연준은 크게 불편해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왜 불편했냐면 시장이 강해지면 얘가 기대 인플레를 자극했거든요. 작년에 잠깐씩 주가가 오를 때 기대 인플레가 불안하고 같이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기대 인플레가 떨어져요.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PCE 데이터가 나왔어요. 코어 PCE가 4.4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발표하는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도 3%대가 떨어졌어요.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가 만약에 다시 기대 인플레를 자극한다면 연준은 정말로 세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이 말 안 듣네. 이거 자꾸 까부니까 또 기대 인플레 자극하니까 이거 진짜 한번 또 제대로 한번 또 혼내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도 기대 인플레가 좀 안정적이고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 보이면 연준은 그냥 손자들 이렇게 손자 계신지 모르겠는데 안 계시 손자 안 계시죠? 손주가 이렇게 막 놀아요. 막 손자 봤어. 안 봤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혼내잖아요. 이놈들 안 조용해? 음. 할아버지 혼낸다? 라고 하지만 서로 어떻게 해요? 아유, 귀엽다. 아유, 우리 새끼들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이 할아버지처럼 시장이 지금 까부는 거예요, 지금. 연준을 막 이렇게 막 간보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얘를 혼내줬어야 돼. 왜? 얘를 잡아야 기대 인플레가 낮아지니까. 근데 지금은 다행히 물가의 흐름도 낮아지고 기대 인플레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연준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세게 얘기하겠지만 약간 속으로는 그래 뭐 니네들 뭐 그럴 수도 있지 귀엽네 이 정도일 것 같아서 저는 작년하고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은 네네.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이 얘기가 2월 3일에 확인이 되겠죠? 긴지 아닌지 목요일 날 새벽에 확인되고 네. 금요일 날 고용지표에서 확인되는 게 월요일 날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네. 주시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박박사님께서. 방송을 못할지 모르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저희 들지만 시간이 예, 많이 흘러서 박 박사님의 다음 의견은 추가 코멘트는 다음 주 월요일에 듣는 걸로 하고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부장님 박종현 부장이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